네, 강재원의 트리플 P 시간입니다. 강재원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변동성도 좀 막판에 있었고 뉴스가 네. 굉장히 많아서 저희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동향 중요한 부분 먼저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어저께 유럽 시장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유럽 시장은 강세로 마감이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그 부분이 호재로서 인식이 되던 부분에서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독일과 프랑스, 영국 모두 0.1에서 0.47% 정도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증시도 비슷하게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는 온도 차이가 좀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인피니온 테크놀로지든지 소이테크라든지 이런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리오틴토 같은 원자재 업종들에 대해서는 하락폭이 좀 세게 나왔고요. 반면에 소셜트 제너럴이라든지 BNP 파리바라든지 바클레이즈라든지 알리안즈 같은 이제 금융주들의 강세에 띄었었는데 독일의 금융주들은 약세를 띈 반면에 프랑스와 영국 같은 이들 금융주들은 소폭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증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미증시는 장 막판에 하락폭을 좀 확대하면서 결국 다우지수가 0.75%, 나스닥이 마이너스 1.36%, 그리고 S&P 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의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발표되었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조정의 비밀을 좀 찾던 부분도 있었고 QE3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저께는 조금 확대화되면서 이제 하락폭을 하락폭을 키웠던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기술주가 중심으로 많이들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강세를 띄었던 것은 어저께 주택 지표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홈디포 같은 업체는 강세를 띄었었지만 이제 향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캐터필라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제 은행주들도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고 애플 주가 역시도 2.5% 정도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다우지수가 0.7% 빠진 게 낙폭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뭐 크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좀 당황스러운 게 그동안도 네. 워낙에 이벤트도 없었고 경제 지표도 좀 그냥 그럭저럭 했고요. 지수도 상당히 무덤덤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빠지니까 이게 왜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결정적인 이런 낙폭을 형성시킨 주요한 원인 그게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미증시가 강세라는 모멘텀을 좀 띌 만큼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약 일주일 정도 시장에서 흐름이 거의 행보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행보세로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관련된 유로존에 관련된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어떤 상승을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어저께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연준 의원이었던 분이 이제 약간은 비판적인 언급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양적 완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약간 무게 실면서 그동안에 행보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를 좀 나타낸 동안에 일부 차익 실업 물량이 추가적으로 출회가 되면서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는 조금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의 그런 기미가 좀 포착이 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캐터필라가 결국에는 많이 밀렸고 애플도 급락이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캐터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비업체로서 사실 미국에서의 건설 경기가 호전이 된다면은 그때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업종으로 사실 이제 주목을 받고 그만큼 주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미국에서의 건설 경기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제 캐터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라든지 이제 다른 해외 시장에서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약화된다는 부분이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 조금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의 향후 주가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역시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었고 더군다나 어저께 QE3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캐터필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QE3의 가장 큰 모멘텀을 받는 그런 업종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약세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어저께 큰 폭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출시까지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으로서는 애플의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여야 되는데 애플의 판매 자체가 사람들의 기대치가 좀 높았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치만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오히려 차익 실업 물량으로도 출하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앞서 1차 평결 결과가 이제 애플 쪽에 굉장히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두면서 애플이 오히려 주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었는데 이제 1차 판결을 앞두고 계속해서 해외 언론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 이런 데에서의 판결 자체가 약간은 애플 쪽의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해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초반까지만 해도 오전장까지만 해도 보합권에서 버텼던 게 지표는 괜찮았죠. 미국장에서요. 네, 어저께 이제 사실 미증시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띄우다가 이제 한순간에 이제 약세로 뛰면서 하락폭을 좀 확대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어저께 발표되었던 것들 중에서는 이제 미국의 주택 지표와 소비 심리 지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개선이 결국 소비 심리의 개선까지도 이어진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지표 중에서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되었었는데요.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0.4%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약 6개월 정도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좀 기대치가 좀 높았다. 즉 전망치 자체가 0.9%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높았던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저께 약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세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어저께 미국에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었었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망치 65, 전월 6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개선된 70.3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양적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양적 완화가 발표가 되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들의 심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흐름을 증시에서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달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앞서 이제 필라델피아시 연준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 앞에도 또 다른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리치몬드 같은 제조업 지수가 4를 나타냈기 때문에 기준성이 0선이기 때문에 0 이상으로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상치 자체도 마이너스 5를 전망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표는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플로서 총재 발언도 그렇고, 네. 뭐 이런 얘기도 그렇고, 다 조정이 받을 때가 돼서 나온 거다. 이런 좀 시각이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조정이 좀 유럽이라든지 미증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사실 국내 증시보다도 상승폭이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크게 나타냈었고 그동안에 국내 증시는 고점 대비해서 어저께 지수가 우리나라 1990선을 이제 그 선에서 마감이 되었었는데 결국 국내 증시는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도 조정은 또 많이 받았던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폭 자체가 상당히 작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가 어느 정도는 있었고 그 조정이 좀 나올 만한 상태가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서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는 ECB에서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든지 이런 결정들이 유로존 안정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한 반면에 독일의 분데스방크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ECB의 국채 매입 재개가 EU의 조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법률적인 검토가 들어간다고 밝히며 시장에서 이제 여러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 앞서 이제 ECB 드라기 총재의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할 때 유일하게 반대를 했었던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다시금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제금융을 빨리 신청하라는 쪽에 압박을 좀 하고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27일 날 이제 내년도 예산안과 그리고 경제 계약안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28일 날 은행권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보고 신청한다는 쪽으로 약간의 시간을 좀 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 미 시장이 가장 큰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필라델피아 플러스 연준 총재의 이제 양적 완화 3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MBS 매입으로 뭐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추가적인 부양책이 FRB의 신뢰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좀 강경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저께 이제 QE3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되었었던 과연 이 부분이 시장에서 뭐 부양책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또다시 좀 안 좋은 쪽으로 여론을 좀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플로서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의 레커 의원과 같이 둘 다 똑같은 매파 성향으로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권이 없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럽장은 버텼고 미국장은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 하락 출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좀 축소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연기금이 이제 어제와 그제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외국인들도 지금은 매수를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관망 모드로 진행이 되면서 업종별로 차별화 전략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세를 보이는 반면에 내수를 비롯한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보이면서 업종별 차별화를 외국인들이 보이는 과정에서 연기금 매수세를 보이지만 투신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다는 점이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행보와 조정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코스타 시장, 즉 여태까지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좀 화려하게 펼쳐졌었는데 이 종목별 장세가 거의 마감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면서 이 부분까지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오늘 출발은 약세 출발은 불가피할 것이고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투신권에서의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전에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드시려는 분들은 오늘까지가 매도가 되어야지 현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이제 매도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일이나 모레쯤 오늘 시장에는 내일과 모레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오히려 시장에서 약간은 조정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빠지면 사야 되나요?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부터 다시 좀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서요? 네, 제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추석 연휴 전에 꼭 들고 갈 것이냐 팔고 갈 것이냐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하자는 관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지나게 된다면 오히려 10월 초에는 이제 중국과 미국하고 중요한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게 되고 스페인 관련돼서도 10월 8일 날 유럽의 재무장관 해담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되고 추가적인 지수가 강세를 띌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것도 한번 좀 봐주셔야겠는데요. 네. 계속 사인을 주시긴 했거든요.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수익 챙기자고 얘기를 사인을 주셨는데 어제 뭐 고점 내던 종목들이 매물 폭탄에 맞았습니다. 들고 있는데 수익이 났어요. 난 상태인데 아직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오늘장이라도 일단은 좀 현금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이쪽에서는? 네, 코스타 시장에서 물론 종목별, 업종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코스타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거래소의 중소형주들까지 종목별 장세가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를 놓고 본다면은 종목별 장세가 2개월 이상 강적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시장이 약 2개월 동안 거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종목별 장세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는 가운데 개인들의 신용이 증가를 하면서 같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충격을 받게 되고 하락폭을 좀 확대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신용 물량이 바로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비중을 최대한 많이 축소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좁혀서 전략을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오늘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네. 기회로 지금 포착을 하자고 해주셨어요. 어떤 쪽에서 그럼 종목들을 좀 골라내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를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관점에 맞추실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매수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IT와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IT 업종 그리고 석유화학 중에서 석유보다는 화학 업종 그리고 증권 업종 이 정도 섹터를 좀 보시는 쪽이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IT 같은 경우는 어저께 미국에서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듯이 향후 하반기에 계속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면은 그 모멘텀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T 섹터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10월 중순이 되게 되면은 지도부가 교체가 되게 됩니다. 중국이 지도부가 교체되기 전에 항상 했었던 그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고정자산
사는 투자하는, 즉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모멘텀을 갖을 수 있는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증시 자체가 연말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휴가 끝난 이후에 다시금 이제 매매 거래 대금이 활성화된다면은 증권 업종이 또다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세 개 섹터에 대한 대형주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요. 10월 달에 중국발 모멘텀 계속 좀 감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화학은 보시는데 철강 쪽은 좀 관심권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철강도 이제 관심을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섹터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섹터라고 하면은 보통 화학과 철강 같은 소재 업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철강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관심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형주를 사둘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어제와 동일하게 대우증권을 그대로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대우증권은 이제 12,950원 정도의 매수를 말씀드리고, 어저께 장중에 이제 대우증권이 2.7% 정도의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 종가는 12,950원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었는데, 대우증권은 12,650원까지 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12,650원과 950원 사이에서 하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어저께 동일하게 이제 16,500원을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증권을 많이 밀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지원 전문가와 함께 또 해외 증시의 흐름에서 짚어볼 만한 부분들, 포인트를 짚어내고 또 오늘 장의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년